안녕하세요. 오늘 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에서 AI와 빅데이터가 여는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고요. 현재 공공데이터 전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라고 했을 때 이 도시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 문제를 우리가 빅데이터 AI로 어떻게 해결하거나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문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4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를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 이 데이터가 밸류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되겠는데, 중간 단계에 인사이트라는 것을 거칩니다. 저 인사이트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을 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안을 본다. 뭐에 안을 볼까요? 그건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안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라면 기후랑 관련이 있다면 기후의 내막을 본다. 범죄의 내막을 본다. 범죄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그 전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가. 그 다음에 교통체증의 원인, 어디서 일어나나, 언제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그 안에 내막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화살표가 데이터로부터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 얻어낸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든가, 완전히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 심각한 정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데이터 없이 그냥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험과 감을 통해서 내는 거죠. 물론 저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저거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도 훌륭한 의견을 내고 그걸로 밸류를 만들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밸류를 훨씬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서가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가 아니라 아예 인사이트 데이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춘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터 조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내한테 유리한 거, 내 결론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서 이거를 분석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다 사실은 밸류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빅데이터와 AI가 주는 가능성을 앞에 4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인프라인데요. 전기 인프라의 이 문제는 원인은 뭐가 있냐면 결국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계속 태풍이 옛날부터 왔었죠. 근데 이제 이게 태풍이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게 문제고요. 홍수, 폭염, 강추위, 가뭄, 이게 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강도가 너무 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원인은 풍력 태양광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인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텐데, 문제는 이런 대체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태양광은 해가 지면 이제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고, 이런 지금 우리가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이 과도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떨어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텍사스에서 지금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수요, 그 다음에 전기 수요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스마트 미터, 즉 IoT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빅데이터를 AI라는 걸로 요리를 해서 전기 수요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100% 예측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AI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극단적인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을
또 역시 빅데이터 AI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의 에너지 운영에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resilience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resilience라는 건 결국 버티는 힘이에요. 어떤 외란이 오고 예측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영하 20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영하 40도가 돼도 버틸 수 있는가. 지진도 진도 5는 버틸 수 있는데 그러면 6.5가 오면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resilience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 이 대응을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지금 현재의 문제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데이터 획득 능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보면 확진자가 몇 명이다만 있지 확진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우리 오늘 400명이다. 그럼 400명이 지금 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300명은 무증상인지,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 체온이 몇 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전혀 수집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맨 앞 단계에서 수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가 혹시라도 있어도 이게 과연 질병관리청으로 잘 넘어가는가,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 같은 데서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제공해서 전 국민이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게 정말로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언론으로 이 데이터가 잘 넘어오고, 이러려면 IoT가 잘 돼야 되고 빅데이터 분석도 잘 돼야 되는 거죠. 또 코로나19 아니더라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건강 이슈가 뭐냐면 공기질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싹 들어갔죠.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CO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데 그 측정을 잘 해서 또 우리가 누구나 쉽게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 공기질이 어떤지를 전 국민이 잘 볼 수 있게 대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범죄 예방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의 아직 그 문제는, 범죄자들은 지형지물도 잘 알고요. 시간대, 요일별로 여기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타겟을 누구를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가서 연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낯선 곳에 처음 가보고, 또 낯선 시간에 가보고, 또 낯선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이해를 잘 이해하고 있고 피해자는 뭘 이해를 하고 있죠. 이런 정보의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범죄가 발생을 한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범죄가 어떤 범죄가 어디서 언제 발생했는지 이거 다 경찰 데이터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각화시켜서 이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특정 거리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시각화시켜서 일반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오늘 밤 10시에 여기 가야 되는데 20분 걸어가는 지하철역까지 내가 여기를 밤 11시에 걸어가도 되는 길인지, 아니면 반드시 택시를 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래 범죄 유형 장소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CCTV 영상에 대한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CCTV가 사후 분석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범인을 금방 잡았다. 물론 굉장히 우리 박수 받을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예 범죄가 일어나기 직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CCTV에서 촬영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그 범죄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예측에 따라서 경찰의 순찰 경로를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인데요. 교통은 원인이 뭐냐면 상습 정체 구간, 상습 정체 요일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초행길을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가보시면 1차선, 2차선이 다 좌회전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1차선에만 서 있는 거죠. 2차선에는 차가 별로 없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도 퇴근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아, 이 길을 지금 가는 사람 중에 이 길을 많이 가본 사람은 나하고 몇 명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부족한 그게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교통 상황의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IoT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내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는 현재 교통 상황을 잘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미래 교통 상황도 예측을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 기반의 도로 주행 설계, 그 다음에 신호등 최적화 이런 교통공학적인 데다가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빅데이터 인사이트의 특징은 앞에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개인화와 객관화와 24/7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뭐 CCTV 같이 사람은 24시간 CCTV를 누군가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AI 빅데이터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을 취한 다음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경찰의 그 순찰 패턴을 바꿨는데 과연 범죄가 줄었는가? 그것도 데이터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라고 그러죠.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당연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걸 그대로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이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끝으로 필요 액션은 뭘까요? 필요 액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측정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 병의원에서 1차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게 데이터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기질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지상 5m에다가 측정을 해서는 소용없어요. 우리 중에 키가 5m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키가 1에서 2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질도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습니까? 저 산속에서 측정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하철 플랫폼과 지하철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다 센서를 달고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결국 저게 돼야만 현실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호수, 바다 이 수질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쩌다 한 번씩 측정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질이 악화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통도 지금은 주로 택시에 다른 GPS 센서로 측정을 하는데 이제 CCTV를 통해서 주요 지점의 차량 속도 같은 것들을 추정해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데이터 공유와 공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측정한 거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자기들이 측정한 데이터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바로 그거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위원회인데요. 특히 지금 도시 문제에 있어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청으로의 데이터, 그러니까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질병청으로 데이터가 원활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우리 공공데이터 포탈 data.go.kr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이런 데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도 지금 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공데이터 포탈에 공개해야 되고요. 자, 이걸 왜 공개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민간의 앱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공공이 제공하고 앱은 민간이 만들고 그래서 도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바로 이런 데이터 공유와 공개를 추진하려고 만든 위원회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와 AI라는 좋은 해법이 있으니 이걸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尊敬的李春熙市长，各位来宾，大家上午好。我是贵州贵安新区党工委委员李明新，很高兴参加世宗特别自治市智慧城市国际论坛，借此机会与各行业领导、专家及来自智慧城市建设第一线的实践者们齐聚一堂，集思广益，共同聚焦智慧城市建设顶层设计及落地实施问题，这是一件很有意义的事儿。在此，我仅代表贵州省贵阳市贵安新区向大会的成功举办致以诚挚的祝贺。世宗市是一座年轻、充满朝气、欣欣向荣的城市，规划理念先进，环境美丽宜居，很多建设和发展经验值得贵阳贵安学习。世宗市智慧城市国际论坛的成功举办，将为全球各国带来先进的技术、最新的智慧城市技术和解决方案。智慧城市将充分有效连接城市运营的交通、治安、防灾、行政和医疗等领域，让生活变得更加安全、更加便利。自2016年贵州省与世宗市正式建立友好城市关系以来，双方高层交往密切，在经贸、农业、城市建设、文化和公务员交流等方面的交流合作取得了重大进展。作为推动全省经济社会发展的火车头、发动机，贵阳贵安持续做大城市规模，做强实体经济，奋力推动贵阳贵安高质量发展，更好地承接与世宗市的联系纽带。贵阳贵安位于中国西南出海大通道，地处2000万人口体量的黔中经济区，是全中国米字形高铁交通核心节点，省内1小时，周边省市2小时，珠三角4小时，长三角6小时。高铁交通圈初步形成，成为连接成渝、长三角、珠三角和东盟自由贸易区的十字交通枢纽。随着国家级贵阳铁路口岸、贵安新区国际物流港的快速建设，中欧班列与西部陆海新通道无缝衔接，进出口贸易迸发的巨大潜力，经济效益可全面覆盖西南地区2亿多人口，东盟6亿多人口，是天然产业商圈圣地。贵阳是贵州省省会，贵安新区是国务院设立的中国第8个国家级新区。去年2月，贵州省委、省政府印发实施关于支持贵安新区高质量发展的意见，贵阳贵安融合发展进入快车道，按照优势互补、资源整合、错位发展的原则，贵阳贵安大数据产业迅猛发展，成为最适合发展大数据产业的区域，更是中国首个大数据综合试验区的核心发展区域。“13·5”时期，贵阳贵安已连续成功举办5届数博会。习近平总书记2018年
2019年连续2年给世博会致贺信。去年受疫情影响，我们采取线上线下结合形式举办了2020网上世博会，全网阅读量超过48.03亿次。在大数据应用方面，按照习近平总书记春节期间视察贵州提出的在实施数字经济战略上抢新机的指示，重点推动数字产业化和产业数字化，奋力实现数字经济大发展。通过大数据手段，在产业结构转型升级、社会治理赋能提质方面取得了丰硕的成果，为中国西部落后地区如何实现后发赶超、弯道超车交出了满意的答卷。贵州省委12届8次全会会议提出，贵州在“十四五”时期将实施强省会5年行动，加快构建以贵阳、贵安为龙头的黔中城市群。贵阳、贵安将持续深入贯彻落实大数据战略行动，奋力打造数据中心、电子信息制造、软件和信息技术服务3个千亿级产业集群，奋力推动大数据产业从风生水起向落地生根、集聚城市转变。过去的5年，贵阳、贵安智慧城市建设、大数据发展取得积极成效。智慧城市建设方面，结合精准定位、精准导航构建的智慧交通体系，使公众出行更加智能；结合云平台打造的医疗、教育服务体系，让公众看病、子女就学更加便捷；依托大数据构建的政务信息化平台，让政府的办公效率得到了极大的提高。大数据发展方面，5G 新型基础设施大力推进，建成贵阳、贵安国家级互联网骨干直连点和国际互联网数据专用通道，获评最适合投资数据中心的城市和地区。华为、腾讯、苹果、中国电信、中国移动、中国联通、人行国家金融设施聚集地等数据中心加快建设。公安部、京东、建设银行、中石化等一批数据中心即将落地开工建设。电子信息制造总体发展态势由激增转向趋稳，华为鲲鹏、浪潮、富士康、智能终端等制造企业再报佳绩，成绩喜人。软件和信息技术服务产业呈持续增长态势，大数据和各行业深度融合，应用场景更加丰富。2021年，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营业额将实现5倍的增长。十四五期间，贵阳、贵安将加快融合发展步伐，着力推进大数据发展、智慧交通、智慧能源、智慧城市建设，研发人工智能应用场景，加速实现贵阳、贵安现代化城市建设进程。大数据方面，我们将以绿色数据中心建设为依托，加强招商引资力度，瞄准1个战略，聚焦6个板块，先行3个园区，着力4个突破，构建数据中心全生命周期服务体系，打造世界一流的数据中心集聚地，培育壮大入驻发展的企业，成为行业巨头和行业龙头。智慧城市及配套方面，我们将高站位全方面谋划城市经济、社会、生态文明协调发展。一是继续加强智慧交通体系建设，解决城市拥堵、出行成本较高问题；二是提质公共服务，依托云资源打造医疗云、教育云、政务服务云等云平台，加强智能终端的研发和应用，为公众提供优质服务；三是构建城市生态廊道，解决城市热岛效应问题；
构建城市生态空间，营造良好的生活环境。人工智能方面，我们将加快推进计算机视觉、智能语音处理、生物特征识别、新型人机交互、智能决策控制等核心技术研发及应用，打造新一代人工智能产业创新示范基地。2019年以来，世界各国深受新冠疫情的影响，部分国家和地区经济发展萎靡不振。为抗击新冠疫情，世界各族人民团结一致，共同抗击疫情。在新冠肺炎的笼罩下，在大家的共同努力下，贵州省与世宗市友好交流合作不断加深，取得了许多务实成果，经济发展更加深入，友好邻里更加和谐。在这里，我真诚地希望，在贵州省与世宗市进一步深化交流的背景下，世宗市与贵阳、贵安深化各层级交流沟通，在智慧城市建设、大数据发展、人工智能研发、疫情防控、科技创新等领域深入交流合作，实现互促互利、多赢发展。谢谢大家。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정책 활용을 위한 행위자 모형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 발표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발표 개요와 그다음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개요와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가상도시 구축 사례 그리고 이를 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최근에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 정책적 해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적 해결의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이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 그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사회 이슈가 굉장히 빠르고 복잡 다양성이 심화되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 수립을 하기 힘든 요인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가 굉장히 대량화, 복잡화, 다양화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만 해도 교통 하나에만 끝나지 않고 교육이나 주거와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혼자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 중에 한 기술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렇게 도시에 적용할 때에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의 도시를 정책을 수립하시려는 분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런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있는 도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가상 도시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예비 정책을 미리 실험을 해보면서 이 실험이 좀 타당해 보이면 정책적으로 변환되어도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예측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현재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기반을 하여서 현재 세계를 모사할 수 있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모사하는 가상 세계가 구축되었을 때 현재 세계와 가상 세계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현행화가 되면서 동기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고요. 이런 개념이 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도시 관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두 가지 사례는
버추얼 싱가포르와 중국 항저우의 시티 브레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버추얼 싱가포르, 그 각각은 다 형태나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도로나 건축물 중심으로 그대로 모사하는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서 일조권 정책 같은 데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중국은 그런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호등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으로 좀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세종시의 행위자 기반 디지털 트윈 가상도시 구축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 데이터를 모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자들과 함께 최종 수요자인 정책 수립자들에게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거 기반 도시의 사회 문제 해결 정책을 수립을 지원하는 도시 행정, 디지털 트윈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도시인 세종시에 실증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조금 스마트 시티에서 좀 세종시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라고 여러 부서들과 많이 상의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에서 이 도시가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가구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이런 현상을 한번 가능한 한 디지털 트윈 도시로 구축해보자. 이런 얘기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연구개발 추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객체별 정보를 에이전트로 표현해서 가상도시를 구축하고 현실을 모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세종시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종시 인프라를 모두 다 구축을 하고 그 속에서 이동수단들을 다 표현을 하고 그 속에 세종시 모든 시민들을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이동하는지 행태가 일어나는지를 1분마다 모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모아서 정책 수립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서 이 정책 수립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지리 공간 인프라로 분류되는 데이터와 4가지 데이터인데 그 다음에 퍼실리티 인프라 주로 이동수단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에이전트인 도시사회 시민들이 되겠고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는 주민정보와 생활시간 조사와 국가 가구통행 조사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세종시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버추얼 싱가포르와 어떻게 다르냐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표준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가지 분류인 도시 인프라, 도시 환경, 상호작용, 도시 시민으로 봤었을 때 버추얼 싱가포르는 도시 인프라적인 측면, 도로나 터널이나 실내까지 건물을 세세하게 실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세종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는 그런 것과 약간 궤를 달리해서 일반적인 건물 형태와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하겠지만 주로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동하는 좀 동적인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다. 좋기로는 합쳐지면 제일 좋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위자 기반 인구 이동 형태 디지털 트윈 구축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데이터 분류, 지리 공간 인프라, 퍼실리티 인프라, 시민,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차곡차곡 데이터를 써가면서 합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려움과 저희가 했던 일의 핵심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 자체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수집이 되어 있고 식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전문가 한 분 한 분과 함께 이 도시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깨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 도시를 전체적인 블록존으로 구성을 하는데 통계청의 700개 집계구가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인데 그게 유의미한 저희만의 데이터를 추려서 487개 블록존을 나누고 모든 도로와 교차로 정보를 입력을 하고 향후 도시가 발전하는 예정지, 5, 6생활권도 포함을 하게 되고 퍼실리티 인프라로 건물과 인허가 정보, 소상공인 정보를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인 버스 노선, 정류장, 그리고
지금 2019년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가 모든 걸 깨웠는데요. 그래서 승용차 정보, 공영 자전거 정보, 대여소 정보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당시 인구로 35만 명의 인구를 다 포함하고 이 인구들이 직업 중심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매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와 연관되어 있는 대전, 청주, 그리고 천안, 공주의 기타 도시의 이동 현황을 다 파악을 했고 이것들이 잘 맞는지를 이동통신 데이터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이동을 하는지는 과거에 잘 알려져 있는 교통 분야의 연구를 잘 하신 분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 모형, 그 다음에 통계청의 세관 실태 조사를 통해서 1분 단위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보자면 누가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지를 다 모사를 해내고 있다. 그런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종 시민은 2019년대 시점으로는 34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과 합치면 한 30만 5만 명이 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을 다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행태를 표현을 하면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고 그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추출한 것을 정책 수립자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와 주간의 생활 인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구,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스 정수 위치 같은 걸 변경해 보면서 정책 수단에 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 도시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교통카드 데이터와 VDS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맞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검증을 해보면 한 80%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 세종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와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몇몇 부분을 합쳤었을 때 주로 이동수단과 관련된 부분에 정책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위에 어울링 쪽이든 그 다음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사람들이 많이 탈 건지 이런 쪽에 알아보는 쪽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종시 공영자전거인 어울링이 운영 개선 정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2014년부터 공영자전거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 잘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용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확장되는 도시에서 얼마나 자전거가 더 필요할 것인지를 정책 수립자가 참고로 알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해드리고 실제로 2020년 7월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으로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대별로 대여소별로 재배치를 예측을 해서 그 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도 알려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전거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전거의 수는 한 2,500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치대는 한 570여 곳이 되는데 정말 시간대마다 동일하게 배치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시간대별로 많이 갖다 두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 하에 아침에는 주택가 주변에,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을 많이 하시는 정부 청사 주변에 두어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지금 그 대전하고 세종하고 연결되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광역급행 버스 노선을 신설하면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탈 건가 이런 걸 예측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런 형태의 현재의 모사 수준을 넘어서 향후로는 연 단위로 이 도시가 정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를 예측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정책을 계속 수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 데이터와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을 드리면, 이런 형태로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로는 인구의 이동 행태를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고, 현재 시점에 모사를 했습니다만, 향후로는 이게 시계열로 좀 확장되는 형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고, 향후에는 인구 이동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의 소비라든지 그런 형태를 모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으로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는 시민과 정책 수립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 간 좀 모여서 참여 협력형 의사결정을 할 때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도시 분야에서 해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소비와 연결하거나, 또는 뭐 최근에 이슈들도 있지만 도시가 세종시는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될 때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일들, 그런 것들과 연결할 때 행위자 모델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어려운 지점은 행위자가 정말 소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델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또 전문가들과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각각의 연구자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목표는 세종시가 2014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때 2030년에 인구 한 80만의 도시를 계획하셨습니다. 교통이든 뭐든 다. 그래서 그게 2021년의 현 시점에서 계속 유효한지,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되면 30년 정도는 한번 연 단위로 근거를 가지고 신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연구하겠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Timothy Papandreou and I'm the founder of Emerging Transport Advisors. It's my honor to be invited to speak at the first Sejong Smart City Forum and share with you my thoughts on future-proofing our cities through smart mobility strategy. A little bit about myself and my company. I've worked in mobility for more than 15 years, covering both public and private and all forms of moving people and goods. Emerging Transport Advisors was founded to provide investors, companies,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larity around guidance on how to best position themselves for the great shared, electric, and automated change coming to the transport system. When it comes to the movement of people and things, the last 5 years have seen more transformation than the previous 50. The next 10 promise to upend and profoundly accelerate that change. The sea transition will upend how we traditionally plan, design, operate, finance, and manage our transport rights of way in cities and beyond.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how cities and governments can prepare their cities for these major changes to ensure equitable and resilient outcomes. Since the invention of the wheel, civilizations have relied on transport. Transportation connects people and things to the moments in their lives. Our way of life depends on a functioning transportation network. And transportation cuts across all aspects of our life. Its role is to connect us to the moments in our lives. Transportation connects peoples and things
to the moments in their lives. Our way of life depends on a functioning transportation network. Transportation networks move people, things, and they do things. Transportation networks provide key functions for our society, whether it's moving people by road, rail, air, or sea, by moving things by road, sea, rail, or air, or by doing things. The wheels that move agriculture, mining, construction, and municipal services. Transportation is based on specific business models that are enabled by deliberate policy and funding mechanisms. There are three main ways we provide transportation in our cities. You own, you ride, or you rent. They're not all working very well due to upstream and downstream subsidies, causing major distortions in unit economics and viability. These hidden subsidies have pretty major side effects. We need to change the way we do transport. The intersections are not single modal issues. The individual ownership, fossil fuel powered and manually operated, dominates the market myths of freedom and status. We didn't love our cars. We have been made to love them through marketing and upstream fuels, car manufacturing, road streams, and single-use zoning, and downstream subsidies, parking, street allocation design, road rules that favor driving, etc. These all make other forms very difficult to use or not viable to provide. But when everybody buys into this ownership model, we get major side effects. People spending on average 10 days of their lives stuck in traffic, wasting billions of dollars in lost economic productivity. We generate harmful ai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straining our economy, our environment, and our society. These cause over 1.2 million preventable fatalities each year through car crashes. Transportation policies have done harm and segregated, discriminated, and forced marginalized groups to suffer the brunt of the externalities, especially the pending climate risks, creating employment barriers for those who are not able to operate them, and requiring expensive and physically disruptive infrastructure, exacerbating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barriers to vulnerable communities. So we're in this cycle of private vehicle dependency, where we have car-oriented transportation planning, creates reduced travel options, other modes are stigmatized, city disinvestment, more car-oriented land use planning, more free parking requirements, more dispersed development patterns, increased private vehicle ownership, and the vicious cycle of more inequities, budget impacts, crashes and fatalities, congestion, ai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the world is changing and disrupting this owned, fossil fuel powered and manually operated dominant transport system. There is digitization, mobility as a service, electrification, and automation. The last decade, these are a number of major trends that are already underway, disrupting most of the owned, fossil fuel powered, and manually operated dominant transportation system. Most of these changes could have potentially beneficial impacts. They could also perpetuate the inequalities and the problems of the past and the current issues. This is why we need a holistic approach for cities. The world has changed from the impact of the pandemic for over a year now. It's not going back to normal, and we're living in a very volatile time without any of the typical indicators. This is a prescient photo in San Francisco of our reality. Those that can work from home, those that are deemed essential, and those that must go to work and the in-between. COVID has upended life as we know it. So much tragedy has struck our lives, from the lost ones, loved ones, the lost jobs, the lost connections, and seeing our family and friends.
We saw major disruption to our transportation systems both locally and globally, and yet the movement of packages and things still has to keep going. It wasn't the same everywhere, though we all felt the shift. It's not going back to normal like we knew it in 2019, and we're living in a volatile time without any of these typical indicators that we've had. It's also uneven across the world and not the same for everyone, especially by class, by race, by age, and physical abilities. Our transport system was not equitable before COVID, and it certainly isn't now. This is our reality. Those that can work from home, those that are deemed essential and must go to work, and those who are mobility providers who not only need to show up, but move people around and everything in between. For those that are more comfortable in the digital or remote work, they have been safe at home, waiting out the virus and hoping for a return to a new in-person life. But the other workers who must go to work every day to deliver our goods, to make things to operate, to manage the real world, have been exposed to many of the issues that the digital workers just haven't. And this was San Francisco 6 months later. The pandemic is a warning signal for the need for more resilient cities with the glowing and growing climate crisis. Transportation modes and their propulsion have very specific impacts to our environment. This goes beyond, let's just electrify it. We call out driving trucks, SUVs, and cars as the main source of transport GHGs. Electrifying public transit is nice for air quality and noise, but doesn't move the needle on climate like electrifying larger freight and passenger car numbers. Growing GHGs from transportation is primarily caused by private SUVs and trucks. Innovation is not investing something new, it's making something better by removing friction, getting together to solve problems. Innovation is to figure out what something is useful for. Now, a lot of people say, let's get back to normal. But normal wasn't working for many people. It was exclusive, it was discriminatory, and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We need to change the way we move people and things to support a more healthy, equitable, and resilient society. The culture of work has been upended. Working from home for the category of workers that can is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change that can and will stay and will be normalized. We've shifted from commuting to computing, and that's a huge permanent change. People will now choose whether they want to stay at home a few days a week, or come in a few days a week. Many companies have found that this is working and will delay re-entry as long as they can. They have to retrofit workspaces and will pause until they have to. So we're seeing a shift in the mindset from the user on our transport system to what does the customer, person or thing need to make their journey if they decide to travel. Digital transformation is inside and out. Everything goes to the cloud, and edge computing offers a variety of approaches for innovative applications and enhancements to the user experience in and outside the vehicle. What's missing? What can we do? How can we partner with that? How do we make that happen? What's in the way? How do we remove that or get around it? Key questions. So as we look at this, we look at reducing harm, avoid, shift, and improve. We need to draw on these holistic systems approach, principles of best practice, transportation policy, to create a robust program of actions. So what does this look like? Well, we have to go back to our streets. We have to prioritize what determines and what outcome we get. Private cars are used 5% of the day, and they're parked the other 95%. Walking only needs less than 1 square meter of space per person.
bicycling needs less than 2 square meters of space per person. But a car needs 8 square meters to park it, and then it needs 16 square meters fully for parking. And it needs 64 square meters moving one person, because that is the average occupancy, even though there is room for 5. Its transportation street space by mode is a forgotten side effect of these policies and adds to the issues of congestion and sprawl. It's a geometry issue. We simply can't fit all the privately owned cars with one person in our cities. Something has to give. Even if they are all electric, the extra roadway and concrete for parking are embedded GHGs, creating a path to automobile dependency and adding to our climate crisis. So here are some key phases of restorative transformation. What we do know is that we are going through a series of phases right now. We had the event trigger that caused us to shut down. We still created distributed but connected workplaces, and there was a very high dependence on the company's VPN IT stability. Some were vulnerable. We entered this peak phase where we triaged all operations, focused on customer support and community service. We retrained and we redeployed and we retooled certain products for immediate needs. We've shifted into the pivot phase, where we are reformatting our models to match the shut-in economy, testing, updating, and validating different model ideas. Some of us are moving into the recovery phase. We're reintegrating into the real world, data-driven expansion, while keeping most systems virtual for now. I look forward to the transforming phase, where we have things like the Green New Deal, supply chain resiliency, new models centered on digital transformation. Everything has public holiday load and demand. No peaks. This is not a V-shaped curve. It will be bumpy and have lots of twists and turns. Companies and agencies that understand this will be able to navigate the path forward. Sejong is starting and lucky fresh. A smart city strategy is less about the technology and more about the people and how they will move in the most efficient, safest, affordable, and greenest ways. This means that transport policy for Sejong needs to be fully integrated with land use. Land uses, density, parking infrastructure, these determine how far and what mode most people will choose. The bigger the roads and the more parking provided, the greater chance people will choose to drive, and this will hurt the city's air, noise, and community needs. The opposite will happen if there are clear and accessible walking, bicycling, and transit priority street networks. People will choose what makes it safe, convenient, and affordable. This smart mobility system has been very effective at changing behavior, increasing health and wellness, financial affordability for the residents, and revenue for the city, budget, while reducing pollution and other negative effects of transportation. It also provides a platform for all the future innovations to work together, whether it is digitization and data management, new shared mobility services, say e-bikes or e-scooters, automated vehicle services for robotaxi, public transport or deliveries like the BRT, or for new systems yet to be invented. As long as these are the priority networks in the street and those systems and technologies can support these community outcomes, then Sejong will be continued to be a smart city. And we're seeing this, a city governance paradigm shift. Cities are re-examining transport policies and priorities to undo the mistakes of the past by focusing on connecting people, not moving vehicles. Too much attention on the potential rather than what we know works. We need the both
for a more sustainable and resilient future. There is a lot of news and press on the shiny new things, and that is great. But in order for these things to work, we need to do the heavy work of making our streets safer, with less speeding, manage congestion and demand for our streets, with more priority for walking, bicycling, and public transport. Together, these tools will enable higher tech to flourish and add value to cities like Sejong and not distract them. So it is important that Sejong creates an environment where the basics of city life are implemented as a foundational layer, which means good walking, good bicycling, and good public transport services, strong and fast train connections to Seoul and other regions, while provisioning new concepts and pilots for electric and automated mobility options, and possibly air taxi and drones in the future. To do this, we need a new pricing and funding model. Our government funding is all designed around the fossil fuel powered and manually operated system. We get gasoline taxes, we get vehicle purchase fees, registration fees, parking fees, speeding tickets, etc. If we have a world where most people share vehicles, they are all electric, and are not driven by people but computers, where will all the money come from to pay for the streets and services that governments get now from all these fees? We will need to shift the model where people pay to use the service and the time on the street and the pickup and the drop-off. Just imagine, we will need to charge a fee based on the time on the street, the location of the pickup or drop-off, and then the type of vehicle used, whether it was an electric bike or a large passenger car or a delivery truck. All of these fees will need to be part of the new digital funding model. This model has started across the world in some cities, from congestion charging, low emission zones, to curbside fees for various transport options. Over time, we will need to introduce these measures as more people switch to electric transport and as we see evidence of more sharing services and finally automated services. Smart cities need collaborations and community involvement to be successful. Sejong has an opportunity to have a blend of ancient traditions of city layouts and spaces with modern technologies in the background. No government, company, or institution can do this alone. This will take unprecedented collaboration with the community you serve.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successes when the community is in the center of this transformation. By producing this strategy and educating and including the public and what is happening, they can work together on how to decide to move in a way that shifts from today to a more sustainable future. And academia can help with the research, testing, and analysis to draw on their strengths. But it has to come from the community which you serve, not the other way around. This is where true smart city innovation will lead to take place, working together to figure this out. The regions across the world that are already doing this will not only survive through this, they will thrive. And unfortunately, the ones that don't will suffer a steady decline as people can now work remotely and leave regions altogether. The pressure to make your city smart is only possible if you focus on making it livable, sustainable, and resilient, as this will not only be a social and environmental imperative, but it'll be an economic survival strategy as well. People will move when it feels like a good place to live, good places to hang out,
enjoy, learn, play, work, and shop. People say the best places in the world are the places where there is a lot of life on the streets, great plazas, great markets to walk through, great cafes and art and performances. No one says they like sensors or 5G connections or Wi-Fi. That's not what people remember. They remember all those nice moments. This smart city framework is best practice for cities as they grow, and these foundational land use and networks to minimize owning and driving a car. This allows for multiple new businesses, mobility service providers, electrification and connected and automated technologies together. This is what Sejong could do and bring together all their great ideas to see these results. This will create a virtuous cycle of equitable mobility. People-oriented transportation planning increases travel option viability, which creates more mode shift from driving, and then more existing community-centered investment and management. There's more mixed-use land use planning, more pricing and fair user fees, more compact development patterns, reduced private vehicle ownership and use, and this virtuous cycle results in more equity, more access, better system efficiency, safer streets and travel, cleaner air, less greenhouse gas emissions, less traffic, and less noise. So, Sejong is at the early stage of its journey. There is a lot of speculation of what a smart city should be, and few have a strong handle of what is the best practice. What we know is that it is less about Wi-Fi connectivity, data, robots, and machines, which are very important, but they don't make cities. People make cities. The more the city is connected and centered on the people, their connections to nature, to food, and everyday life, their high-quality community spaces where the ancient traditions and modernity are harmoniously blended, where we have high quality of walking, bicycling, and public transport with electric and autonomous robotic technologies managed together with public data management, then we can say we have a smart mobility system that will be able to manage the challenges of today and the future inventions. We have a once-in-a-generation chance on a local and global level to undo the wrongs of the past transportation policies and practices and course correct as we face other looming issues that require much more action, from climate action that will further impact transportation systems. There are many unknowns and some upfront strategy work from making the wrong decision that result in lost time and money. So we have our opportunity, and this is an important time to invest. Here are my contact details, an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Thank you again for having me speak at the first Sejong Smart City Forum. Goodby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문영준 단장입니다. 저는 그 도심의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이게 어떻게 그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스마트시티의 기본적인 교통의 이슈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거냐. 목적은 결국은 얼마나 안전할 거냐 하는 것과 얼마나 접근성이 좋을 거냐, 그리고 이게 시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거냐,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게 정말 친화적인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그 저희들이 기본적인 큰 흐름이 있는데요. 결국은 도시의 혼잡을 줄이고, 그리고 사고도 줄이고,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또 그 건강 문제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교통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는 결국은 혼자서 운전하는 그런 교통 수요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한번 모색해보고, 그래서 도시 전반에 결국은 효용성을 한번 증대시켜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이 요즘에 기반이 됐어요. 과거에는 이게 기술이 뒷받침 안 되니까 참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뒷받침되는 게 차량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차량과 차량끼리, 그리고 차량과 도로, 그리고 차량과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결국 사람이 가장 연계성이 좋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차량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또 내가 주행하는 도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첨단 그 진행 교통 체계가 이미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협력형 미래형 교통에 대한 ITS라는 걸로 CITS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특정 도로에 차량들이 존재하면서 과연 이 차량들이 가장 아주 안전하고 스무드하게 이 주행이 가능한 거냐. 그래서 도로에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교통량을 정말 잘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사고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로 저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로 미래의 그 안전성과 그 다음에 친환경성을 높일 거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하게 만들고요. 차량과 도로가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과 사람이 통신하는, 그리고 차량과 센터가 통신하는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세종과 유성에서 저희 국토부가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했고요. 서울과 제주, 울산과 광주,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지금 이런 CIT 사업들이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쓰고 계신 그 가장 저수준에서의 차량과 도로가 통신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하이패스인데, 그 하이패스가 굉장히 고도의 수준을 발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들이 소위 슈퍼 커넥티비티, 초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동안 저희들이 ITS, 진행교통체계라고 그래서 도로에다가 루프도 깔고, 그 다음 도로에 정한판도 설치하고, 그래서 차량이 어떻게 다니는지, 이걸 또 어떻게 차량들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ITS로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 20, 30년간 진행이 됐었는데, 거의 한 3조 원을 투자했었는데요. 이거를 그동안 설치했던 루프 검지기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대, 무선 통신 기반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대가 왔는데, 바로 그게 CITS, 아까 말씀드렸던 CITS 되겠고요. 이걸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는 도로 인프라가 디지털화 됐다 해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ICT 기술이 융합돼서 V2X라는 말을 Vehicle to Any Device Connectivity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바일 기기, 또 누메릭 디바이스, 우리 휴대폰 기기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가 처리되고, 그다음 인공지능 기법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초연결성 기반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이 디지털 인프라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응용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말 대신에 최근에는 저희가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영어로는 Connected Automated Driving System이라는 CA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차 스스로 혼자 알아서 이렇게 나 혼자 맘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차량과의 융합, 그리고 도로와의 융합,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도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센터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소위 CAS라는 개념으로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됐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내는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현대기아를 포함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고속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 도로에서 손 놓고 발 놓고 잠시 졸아도 되는, 그리고 운전 제어권을 이제 그 차량에다 아예 넘길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지금 기술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2020년대 중반에 저희들이 어느 구간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운전에 대한 제어권을 차량에다 넘겨주고 저는 잠시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쯤 되면 상당히 많은 차종에 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마켓이 그거는 고속도로도 달리고 국도로 달리는데요. 근데 고속도로 국도 못 달리는 차 중에 아주 저속으로 특정 구간에 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저를 싣고 BRT역에도 내려주고 저를 싣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내려주는 제가 자가용을 안 갖고 다녀도 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Public and Shared Low Speed Urban Mobility라는 개념으로 저속형 그리고 도시명 자율주행 셔틀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이 현재 제가 지금 세종시에서 도시명 자율주행 주거단지 연계형 도시명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있는 과제에서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주민들에게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직접 여러분들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2020년대 중반부터 아마 세종시에 점진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2030년대에는 세종시에 한 200여 대가 보급될 걸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차들이 달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도로에다가 저희가 많은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도로의 종단선형, 횡단선형, 도로의 기본적인 기하 구조를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차선도 잘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도로의 포장면도 이게 울퉁불퉁하거나 예를 들면 도로가 포토리 파이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포장 상태도 아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도 위험하지만 특히 자율주행 운전할 때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도로의 기하구조, 물리적인 기하구조 바꿔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에다가 정보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디지털 사인도 해줘야 되고 교통정보도 디지털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V2X에 대한 차량이 도로와 다른 차량과 슈퍼 커넥티비티, 소위 초연결성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IoT도 도로에 깔아줘야 되고 도로에다 센서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 도로에 기본적인 초정밀 지도도 만들어줘야 되고 도로에서 제가 어디 달리는지 정확하게 치기도 아주 고정밀 치기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고도의 기술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도로를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운영관리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도로 용량을 2배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사고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50년대에 추구하고 있는 카본 프리 탄소 제로를 우리가 추구할 정도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의 교통류의 관리 체계까지 고도화시켜주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심지의 소위 신호 체계도 개선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서비스도 우리가 소위 마스라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는 말, 그 다음에 모빌리티 온 디맨드 수요 중심의 수요 기반형의 모빌리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올 트렌드 모든 저희 교통 체계를 모빌리티로 새로운 모빌리티로 전환시켜주는 체계도 갖춰줘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레벨 3 운전자가 제어권을 차량에다가 잠시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L3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V2I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V2V 차량끼리의 이 소위 초연결성을 갖춰줘야 되고 여기에는 도로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기하구조 개선과 맵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개선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인도 개선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벨 4 완전히 자율주행차가 손을 놓고 한 1시간 정도 달릴 수 있고 눈을 감고 한 1시간쯤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제어권을 완전히 차량에다가 전달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ITS가 완전히 이 소위 첨단화시켜줘서 자동화돼야 되고요. 여기는 도로를 각 구간별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앤 컨트롤 센터가 저렇게 컴퓨터처럼
도로의 곳곳에 작용이 돼서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레벨 제로나 조금 있는 레벨 1이나 조금 더 있는 레벨 2, 그리고 제어권이 일부 전환이 그 차량에다 전환이 되는 레벨 3, 완전히 제어권의 차량이 넘는 레벨 4 차량들이 섞여서 달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도로에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V2X 슈퍼 커넥티비티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이거를 국가가 유지하는 전용망이 있을 거냐, 아니면은 5G 지금 하고 있는 통신회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통신망, 모바일 통신망이 있을 거냐 하는 문제로 지금 약간 경쟁도 일어나고 있고 정책적으로 약간 대립도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만 잘 발전이 되면 좋을 거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전용망으로 할 거냐 모바일망으로 할 거냐 하는 데서 많은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심지로 끌어올 거냐. 이게 우리가 스마트시티에서 추구하는 거죠. 스마트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자가용을 매일 이용해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가 도시명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셔틀을 도입하는 저희가 유카스라는 개념으로 세종시에다 도입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마스라는 개념의 서비스를 주면서 제가 차량을 한 1, 2km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운전을 안 해도 저 자율주행차가 와서 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저를 태우고 또는 아파트 제 단지 안에는 동 앞에서 저를 태우고 BRT역에 내려주고 동 앞에서 태워가지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나 또는 상가 지역에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일을 다 보고 나서 저 차에게 제가 모바일로 나 좀 데려다 줘 하면 저 차가 다시 제가 있는 위치에 와서 저를 태우고 집에까지 내려줄 수 있는, 운전 안 해도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CITS에 대한 모든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 차가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이 차는 세종시에서 실증 형태로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 전역에 저희가 이 차를 그 곳곳의 마을별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전용 차량들을 투입할 걸로 지금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세종시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세종시 전역에 약 200여 대의 차량들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난에 대한 그 혼잡 문제나 그 다음에 특히 지역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이런 차량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차량을 제가 안 갖고 1, 2km 가는데 안 갖고 다니면서도 더 편리한 교통체계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위 말해서 핵심, 저희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 서비스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제가 그리는 세종시의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차량이 다니면서 보시면 결국은 이 Electric and Automated Vehicle, 제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접목이 되면서, 그리고 오른쪽 상단 디지털 인프라가 구성이 되죠. 지금 거기에 그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포함되고 세는 전역에 저희들이 포함하고, 그래서 되면은 나오는 결과물 왼쪽 상단부 카본 프리 탄소 제로를 선언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준비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왼쪽 하단 보시면 인간 중심의 인간이, 우리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 도시를 인조이하고 도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확대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공간 체계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차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궁극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에어스 컴퍼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첫 번째로 개최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을 소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속한 현대자동차에서 핵심 기술부터 서비스 모델까지 직접 만들고 시장에 선보인 셔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간단한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셔클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생활 반경 내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셔클이라는 이름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늘 움직이는 셔틀이라는 의미와 지역 범위와 공동체의 뜻을 담은 서클을 합성한 이름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름이 주는 경쾌함도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셔클은 반경 2km가량으로 운행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인데요. 동네 어디서든 원하는 목적지를 호출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AI 알고리즘으로 대기 시간과 경로를 최적화하고 실시간 수요에 따라 경로가 생성되는 라이드 풀링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차량 제조사의 강점을 발휘해서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차량도 개발하였습니다. 호출과 동시에 좌석이 지정되고 유아 동반할 수 있는 카시트 전용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량과 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이동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해 가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셔클의 특징은 이미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는 결과들인데요. 어떤 문제 정의에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1년 우버가 등장한 이래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여러 도시에서 도입되었고 그 성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자들이 좋아했지만 규제나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서비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적인 지속성도 가지고 이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경험적 추론에서 시작된 대부분 이동은 가까운 곳을 가지 않아 그 질문에서 시작하면 기술과 사업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와 그림은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이 적정한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위에 있는 통행 거리별 목적 통행량은 휴대폰 GPS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국 단위로 보아도 1, 2km 거리의 근거리 통행이 높게 나타나지만 오른쪽처럼 도심화 수준이 높은 서울에서는 근거리 이동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국가대중교통 DB를 가공한 은평 뉴타운의 법정동인 진관동 내에서 출발과 도착에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지표입니다. 은평구 전체에서도 신도시로 조성된 진관동에서 특히 높게 나타납니다. 파란 선은 진관동 내에서 이동한 다음에 환승을 통해서 외부로 나간 이동이고요. 아래의 붉은 선은 진관동 안에서 이동이 완결된 수치입니다. 두 차트가 같이 보여서 은평 뉴타운 내 목적 이동이 적게 보이지만 타 지역 대비 상당히 높은 이동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은 저희가 직접 조사했던 데이터로 서울 상암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5명의 이동 기록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 모두 사람들의 이동이 정말 근거리에서 대부분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렇다는 판단 하에서 특히 인구가 밀집되고 근린시설을 갖추고 있는 신도시를 주목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근거리 이동 중에서도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면에서 불편함이 크고요.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대부분 자동차를 중심으로 구획되어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편의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내에서 자차를 이동하는 빈도도 높은 편인데요. 대중교통이 있어도 배차 간격이 촘촘하지 않아서 대기 시간은 길고 돌아가는 경로로 운행하는 노선도 생기게 됩니다. 또 대단지이다 보니까 도로도 넓고 도보 시간이 길어지고요. 차량 이동이 빈번한 반면에 주차 시설은 또 충분하지 않아서 비용도 부담되고 주차가 편한 오히려 원거리 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상적으로 이동이 많지만 이동의 의존성을 가지는 주민들의 편의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유가맘이나 실버 세대, 청소년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 아파트 단지가 직접 차량을 도입하거나 유료로 등하고 셔틀을 운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수요 응답 기반 라이드 풀링 서비스를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저희는 선택을 했고, 이를 위한 핵심 기술과 편의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은 호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만들어내는 다이내믹 라우팅 엔진이라고 부르는 경로 생성 및 배차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해진 노선이 없이 수요에 따라 운행이 가능해지고요. 서비스 차량은 시스템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이미 확보된 가상 정류장을 기준으로 운행합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과 대기 시간을 예측하고 호출에 따라 좌석을 지정하고 안전한 승하차 지정 관리 등을 핵심 솔루션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스마트 기술이 대중교통이나 차량이 가진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셔클을 이용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이동의 편리함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타 서비스 기간 중에도 셔클을 이용하면서 전에 가보지 않았던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 모빌리티가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매개가 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모빌리티는 규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버스나 전차처럼 근대화된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에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은 걸 감안하면 변화의 과정에서 거치는 성장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셔클은 최대한 법의 테두리 하에서 혁신을 시도해왔고, 우리나라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셔클은 기존의 버스도 아니고 택시도 아닌 새로운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서 은평 지역에서는 ICT 실증 특례를 받아 대형 승합택시 면허로 운행되고 있고요. 세종시에서는 스마트 도시 특례를 받아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DRT 면허로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은평 뉴타운에서는 올해 3월부터 셔클이 유료 서비스로 운행 중이고요.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에서 제한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셔클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는지 오늘 주로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2008년 입주가 시작되어서 2013년 인구 5만이 된 전형적인 신도시입니다. 40, 50대 분들의 비중이 높고요. 세대원 수가 2.7명으로 서울의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반경 1.4km 정도 되는데요.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산이 있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지역 간 이동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운수사인 KST 모빌리티가 운송을 담당하고 6대의 솔라티 차량을 투입해서 저희가 만든 핵심 기술과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 은평 뉴타운의 대중교통 현황입니다. 네이버 길찾기로 비교해 보면 차량 대비 대중교통 이용 시 시간이 2~3배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지도처럼 차로와 먼 단지의 경우는 이동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도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했던 베타 서비스의 결과는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기반으로 개발한 셔클은 은평 뉴타운에서 처음 고객을 만났고요. 3개월 동안 매일 빠짐없이 운행해서 7만 킬로 가까이 이동했습니다. 6대가 하루 평균 100km 이상을 달린 거고요. 이용량이 적은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은평 뉴타운을 100바퀴 이상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탑승객은 17,000명이 넘었고 91일 동안 193회를 호출하신 승객도 있었습니다. 매일 쓰신 것 같고요. 작년 2월 13일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동량 또한 급감했습니다. 당시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일상적인 이동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방역 실시 등 더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종료쯤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기간 중 매주 진행한 이용객 대상의 설문을 토대로 한 반응들입니다. 출퇴근으로 사용한 분들도 꽤 있었지만 주로 장복이나 간단한 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는 운행 기간 내내 높은 편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응답 중에서도 이용할 때마다 삶의 질이 올라감을 느꼈다라는 반응들이 여러 번 있었고 저희가 가장 감사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셔클로 인해 사용이 대체된 수단으로 보자면 이것도 역시 설문 결과인데요. 버스가 가장 높았고 자차 도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자차 대체를 의미 있는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 시간은 근거리이기 때문에 평균 6분에서 7분 이내였고요. 대기 시간도 평균적으로 5분 이내로 저희 배차 엔진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셔클을 직접 이용했던 고객들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집을 나서면서 호출하면 근처에서 3분 안에 타니까 너무 좋다는 직장인분도 있었고요.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니기 좋았다는 주부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도 매출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환경 오염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셔클은 라이드 풀링이라는 합승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도 궁금했는데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만 타고 다니니까 안심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셨듯 셔클의 베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고 마무리되었고요. 저희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셔클을 더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셔클의 서비스 플랫폼에는 경로 생성과 배차 엔진을 중심으로 법무 검토를 모두 마친 약관과 서비스 정책부터 호출을 위한 라이더 앱, 운행 경로를 알려주는 드라이버 앱, 차량 내에서 좌석과 승하차 정보를 알 수 있는 비이클 앱, 관제를 위한 운영 툴과 실시간 고객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적화된 서비스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새롭게 런칭하는 서비스에는 AI 비전 기술을 이용한 착석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셔클 승객분들은 호출 후에 별도의 인증 없이 타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라우팅 엔진은 현재 11인승 솔라티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로보셔틀,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차량과 연동하게 됩니다. 셔클은 수도권 이외의 첫 서비스 지역으로 세종시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세종시는 고운동, 아름동, 종천동, 도담동, 어진동을 포함하는 제1생활권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선된 모습으로 서비스를 선보이는 만큼 세종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셔클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게 일생활권 내의 특정 거주지에서 장보러 가는 경로를 염두에 두고 길찾기를 해보았습니다. 셔클의 경로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교통 흐름이 늘 동일하진 않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도보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이동수단 단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과 유사한 형태인 셔클이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 항목 1위는 항상 배차 시간 조정입니다. 노선버스와 같은 기존의 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셔클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자주 언급되었던 만족도 상위 요인 3가지가 기존의 대중교통 문제점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 변화할 대중교통 모습 중에 셔클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교통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셔클에 대한 소개와 운행 사례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까운 이동이 더 멀게 느껴지는. 가까운 이동. 휠 신고 걸으면 사는 길. 가까운 이동. 아드님 모시면 행착길. 가까운 이동. 알레르기 있으면 꽃길도 가시밭길. 가까운 이동. 짐 있으면 철길. 가까운 이동.
뱅뱅이랑 같이 타면 개는지. 가까운 이동. 운전 5분, 주차 30분! 가까운 이동. 집돌이에겐 그것도 인생의 난제. 그 마음 다 아니까 셔클. AI 기술로 가까운 이동을 더 편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가까운 이동을 새롭게. 셔클.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인 만큼 일상에서 매일 쓰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유 킥보드 수요 예측 및 배치 추천 서비스 파트를 맡은 메스아시아 대표 정수영입니다.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교통수단이 도시에, 사회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마치 혈관 내에 흐르는 혈액 같죠? 이 사진은 실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먹고, 입고, 살고, 또한 움직입니다. 움직임의 이동성을 더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은 그에 필요한 수단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동 서비스는 모든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람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통근하고 통학하며 택배를 받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가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쇼핑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은 이런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에 단순히 전동 킥보드를 공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동의 가치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부의 비전은 이동을 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를 가깝게 만든다라는 비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간단히 저희를 소개하자면 현재 알파카라는 브랜드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50만 명대, 국내 21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그에 따라 사회적 현상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동 시장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구조가 바뀌면서 실용적이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국토공간 구조가 변화하면서 승용차 통행이 점차 제한적이고 대중교통 통행의 경제성을 고려하게 되며 또한 환경 이슈에 따라서 화석 연료 기반의 수단은 과세 정책 등 제한으로 소유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형성기 인프라는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자동차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졌었고 사람이 필요한 이동에 맞추다 보니 나홀로 차량은 점차 증가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교통 혼잡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도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 오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산학에서는 또한 저희와 같은 기업에서는 사람 이동 중심, 그리고 공유형 서비스, 친환경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교통 정책들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빌리티 현황을 보면 택시의 단거리 운행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나홀로 차량은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 분담률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유럽의 모빌리티 전략의 주요 3가지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배출량을 규제하고 대한 연료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모빌리티가 디지털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연결성을 강화해서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관련 입법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 자율주행 및 연료 소비 효율화 그리고 CO2 배출 감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빌리티 전략의 시사점은 변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 자세입니다. 또한 변화를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 간의 갈등 문제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입니다. 친환경성을 강화한 교통수단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공유형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 사용 감소율이 그래프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수단과 연관된 산업정책과 전략적 방향성을 재조정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재개편하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새로운 이동 문화가 도시에 편입될 수 있고 건강하게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안착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민관이 함께 고민해서 체계를 만들었을 때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 데이터 그리고 내부적 원시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운영 체계, 지역적 교통 패턴과 연결 체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수요 시점에 따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시적소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비합리적으로 규모형 과다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는 산자부 국토부와 누적으로 4차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도시와 협력을 했고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서 그동안 노출되는 데이터들을 검증해 왔습니다. 최근에 12월에 세종시와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종 1생활권에서 주차존 100개를 운영하여 2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곧 300대가 추가해서 5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정부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것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도시에 안착될 때에는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앱을 실행했지만 탑승하지 못한 사용자의 시간과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별 킥보드 반납 이후의 대여까지 유효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액티비티를 모두 데이터화하여 더욱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확장할 때에도 기존의 유동인구 데이터 그리고 시간 위치별 이동 추이를 분석해서 배포의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들은 도시별, 유저별, 맞춤형 타겟 마케팅, 그리고 세밀한 상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도시별 환경 측정 및 데이터화되어 있지 못한 영역의 지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수요 예측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내부적으로 운영 데이터 외에도 외부 환경 데이터들, 날씨, 그리고 어떤 다양한 외부의 변수들을 모두 연동해서 복합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모델링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딥러닝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예측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대별 유동 인구의 흐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일일 시간대별, 위치별 앱 실행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내부의 운영 데이터와 결합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요가 예측된 기반의 미래 공급 포인트가 도출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동 방향을 미리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 이동 수단과의 연결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도시교통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초연결 시대 맞춤형 스마트 시티는 결국 사람의 이동과 가장 밀접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활한 순환의 통행수단 간의 연계는 결국 모빌리티의 핵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동성 서비스를 안착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남겨져야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메스 아시아입니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메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자들에게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연결이 돼야 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그린카 이런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실제 그러한 시도들을 준비했었고요. 현재 2단계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창업인데요. 처음에 창업했던 거는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통의 이동의 흐름을 보고 이 알파카 브랜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알파카는 자연어이기도 하고요. 알파카라고 해서 첫 차. 요즘 아이들이 첫 차가 자전거가 아니라 킥보드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장 가깝고 가장 처음 접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조직 구조가 독특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실제 해외에 있는 물량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빌리티는 수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플랫폼에서 IT 베이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도 마련되어 있고 이 장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정보를 다루고 통계를 다루고 숫자를 다루고 수학 개념을 다루는 친구들도 모여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카이스트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을 M&A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지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올해에 국내에 한 100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